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까요? 지난해였을 거예요. 퇴사하고 나서 회사 후배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행복에 대해서 물었다기보다는 퇴사하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같은 느낌의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느낌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럼 엄청 행복하지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놀라면서 저처럼 이렇게 이 질문에 바로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망설임 없이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물론 회사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퇴사 이후로는 당연히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살면서 아예 스트레스가 없을 순 없으니까요. 여전히 신경 써야 하는 일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도 좀 바뀌었고 행복을 더 잘 누리는 방법을 어느샌가 터득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 책을 만나고는 그래 바로 이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72번째 책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입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커리어 개발 지원과 인재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경력개발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그에 상응하는 수입도 얻었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긍정심리학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 수업의 내용을 토대로 세계의 여러 석학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 내용을 더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최초로 심리학 연구를 시작한 대학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지도자들은 학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행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술을 학생들에게 행복 수업이라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택 과목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진정한 정의,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소비 습관, 경력 관리, 목표 설정, 일상 속의 작은 습관 관리 등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나면 행복이 무슨 과학이야. 행복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걸 꼭 배워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선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설정했던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노력의 결과물, 성취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런 성취의 순간보다는 정말 소소하고 사소한 기억들에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 행복하고, 맛있는 카페라떼를 마시면 행복하고, 그림 그리면서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행복하고, 내 마음과 딱 맞는 책을 발견해서 소개하면 행복하고요. 또 가족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며 웃으면서 밥 먹을 때, 그럴 때 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진짜 사소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다 한 번 생기는 크고 특별한 이벤트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은은하게 행복했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이 책에서도 지속적인 행복은 특별하고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고,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행복은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 내면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행복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제목만 보면 흔한 자기계발서가 나열하는 뻔한 내용들만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행복을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 선택과 훈련을 통해 만드는 과정이라고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시각도 신선했고, 행복을 철학적, 과학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 골라서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 학문적으로는 행복을 감정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은 즐거움이나 만족감과 같이 매일 변하는 감정을 뜻한다. 인지적인 측면의 행복은 자신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삶의 의미나 가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행복과학 분야의 연구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을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매일 느끼는 즐거움과 충만함, 그리고 자신의 삶이 유의미하며 가치 있다고 인지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요약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강의를 하며 큰 인기를 얻은 탈 벤 샤하르의 행복이란 충만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경험이라는 정의와 상통한다. 벤 샤하르는 16살 때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시합이 끝난 뒤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에 취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몰려나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오래도록 음미하고 싶었던 행복은 이미 사라지고 공허함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대회를 준비하던 5년간의 고된 훈련을 견뎌낸 보상으로 겨우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행복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는 나는 왜 이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 오래 유지되도록 바랄 수 없을까? 자문하며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벤 샤하르는 인생의 초점을 행복이라는 문제에 맞추게 되었다. 그 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보니 많은 학생이 허무감, 불안감,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상의 자리를 꿈꾸며 입학한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벤 샤하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초로 긍정심리학 강의를 개설한 고 필립 스톤의 가르침을 받은 후
2002년 불과 8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과 세미나를 열었다. 이듬해 세미나가 공개 강의로 바뀌자 놀랍게도 380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했다. 게다가 2006년 벤 샤하르는 스톤의 긍정심리학 강의를 이어받았고 그의 강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다 수강생을 자랑하는 최고 인기 강의가 되어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뜻밖의 인기에 가장 놀란 사람은 벤 샤하르 자신이었다. 시대는 그를 필요로 했다. 그의 저서 해피어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미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60년대보다 10배 증가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논하는 수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벤 샤하르는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축으로 하여 네 영역으로 나눈 햄버거 모델로 행복을 설명했다. 그는 햄버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햄버거를 먹다가 이 모델을 생각해냈다. 햄버거 모델에서는 인간의 삶을 네 종류의 햄버거로 표현하여 성취주의, 행복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라고 명명했다. 현재의 이익을 주는 활동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미래의 이익을 주는 목표는 의미가 있어 성취감과 충실감을 안겨준다. 이 햄버거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정크푸드 햄버거는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현재의 이익이 있지만 먹고 난 후에는 건강이 나빠지는 미래의 손실이 발생한다.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은 야채 햄버거는 맛있게 먹는 즐거움은 포기해야 하지만 건강해진다는 미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악의 햄버거는 맛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는 형태이다. 이 세 가지 모델 말고도 하나가 더 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햄버거이다.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이익을 모두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형태이다. 행복이란 충만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경험이라는 벤 샤하르의 정의는 즐거움, 현재의 이익과 의미, 미래의 이익,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를 뜻한다.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회에서는 지위, 명예, 경제적 부의 축적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높은 연봉, 승진, 더 좋은 타이틀이 곧 성공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끝없이 달리는 삶을 강요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밤낮으로 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정작 그 끝이 어디인지, 그 끝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끊임없이 성취를 향해 질주하는 성취주의 행동 패턴에 빠지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더욱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도 허무함을 느낄 수 있으며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갇히기도 한다. 만약 지위, 명예, 부로 인한 성공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감을 느낀다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할 때이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서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즉 자신만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을 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착실하게 내디딜 수 있다. 경제적 행복은 일상의 재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이는 1950년대부터 웰빙 연구에 집중해온 미국 갤럽 연구소 소속의 톰 레스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 안정과 적절한 소비 습관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한두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길 금전적 여유가 있고 공과금을 지불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 수준의 재정을 유지하는 이들이었다. 반대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부족하다고 느껴 끊임없이 더 많은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이 단순히 자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내가 은행권 종합연구소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할 당시 수십억, 수백억 대 자산가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자라면 경제적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고민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갖지 못한 자로서의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쌓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는 동시에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이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자산 운용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다.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매일 주가나 환율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본업이 아닌 이상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자산가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레스와 연구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행복도가 3배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위험성 높은 일을 하지 않으며 빚도 없이 오랫동안 착실하게 재정을 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경제적 행복을 실현하려면 레스가 제안한 3가지 습관을 알아야 한다.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외출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경험에 돈을 쓴다. 자신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돈을 쓴다. 돈에 대한 일상적 걱정을 덜 수 있는 초기 설정을 한다. 첫 번째 습관과 두 번째 습관에 대해서는 각각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서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습관에서 말하는 초기 설정이란 월급날에 맞춰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상환, 정기예금 등의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레스는 재정적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각종 초기 설정을 통해 스스로를 제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이체 시스템을 미리 설정해두면 재정 관리를 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저축과 필수 지출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빠져나갈 돈을 설정해두면 남은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저축과 필수 지출로 우선 처리되므로 결과적으로 예산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연스럽게 저축 습관을 들일 수도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카고 대학교 교수 리처드 탈러가 말한 대로 신용카드에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기쁨과 대금 지불에 대한 고통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눈앞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손에 넣는 기쁨에 굴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하게 된다. 당장 지출의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간과하기 쉬우나 신용카드 대금은 명백한 빚이다. 카드 사용 시점에는 실제로 돈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결제일이 되면 그 비용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레스가 말하는 빚 없는 쾌적함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한도액을 낮게 설정하고
일부 2월 결제, 리볼빅은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홧김에 쇼핑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레스 연구팀의 실험에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일 상품을 4배나 높은 가격에 산다고 답했다. 그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무의식 중에 돈을 낭비하게 되어 결국 후회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비교를 한다. 사회적 비교란 자신의 부와 지위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가진 장난감을 보고 갖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집의 크기, 자동차의 성능, 직업의 명성 등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비교는 때때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불필요한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의 데이비드 해먼웨이 연구팀은 사회적 비교가 인간의 경제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경제적 풍요보다 상대적 우월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에게 2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평균 연봉 20만 달러인 지역에서 연봉 10만 달러를 받으며 사는 것. 평균 연봉 2만 5천 달러인 지역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으며 사는 것. 이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지, 즉 실질적 부가 높은 환경보다 2번째 선택지, 사회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택했다. 즉 자신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독서나 여행이 의미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예술 창작이나 운동이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찾아 그 활동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경영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 마이클 E. 포터는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정 및 시간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소비로 인해 정작 중요한 곳에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고급 소비나 과시적인 지출에 휘둘린다면 정작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위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천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 그 사람의 천성에 가장 잘 맞는 직업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장 마틴 셀리그만은 로버트 벨라와 그 동료들이 3가지로 분류한 일 중 천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며 헌신하는 일인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더 중요하고 큰 가치에 공헌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도 내포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천직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자신을 위해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과 더 중요하고 큰 가치에 공헌한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자는 추구하면서도 후자는 의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 일하지만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천직에도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천직,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천직으로 말이다. 나는 이러한 천직의 2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자기 표현의 수단인 라이프워크, 자아 실현의 수단인 소울워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라이스워크, 사회적 성공과 지위를 목표로 하는 수단인 비즈니스워크. 사회학자인 벨라는 노동을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제시했으며, 나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밥을 번다는 의미이기에 라이스워크로, 경력을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비즈니스워크라고 명명한 것이다. 우선 소울워크는 마음에 충족감을 주는 일이다. 사람의 내면적 기준을 만족시키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실존적 자아를 실현한다. 즉, 소울워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소울워크라고 믿었던 일이 막상 경험해보니 단순한 생계형 일인 라이스워크였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처음에는 라이스워크로 시작했던 일이 경험과 성장에 따라 비즈니스워크 혹은 더 나아가 라이프워크나 소울워크로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일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이 어떤 단계에 있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천직이라는 개념의 바탕에는 우리는 우주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 나의 생명과 능력은 나의 것인 동시에 사회 전체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소울워크를 찾아내면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아마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소울워크를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부터 소울워크를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능력, 가치관을 새롭게 갖기도 하고 회사와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점차 자신의 소울워크를 발견하게 된다. 탈 벤 샤하르는 천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자신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파악한 뒤 그 욕구에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대개 하고 싶은 일보다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라고도 지적했다. 사회적 기대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보다 익숙하거나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놓치고 마는지 통감하게 된다. 또한 벤 샤하르가 지적한 대로 구직 활동에서 자기 분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보다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취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파악해둘 필요는 있다. 벤 샤하르 역시 자신의 장점을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그 자문은 자신에게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일을 정한 다음에 행해져야 한다며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나서 잘하는 일을 고민해 보라고 조언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처럼 가장 아름다운 운명, 가장 멋진 행운은 열정을 다 쏟아낼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받는 것이다. 벤 샤하르는 열정과 장점이 통합된 직업을 라이트워크, 적합한 일이라고 부른다. 라이트워크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열정이 있어도 자신의 장점과 맞지 않으면 수입원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배우나 예술가 중에는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열정만으로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의 장점에 맞는 일이라도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족감과 즐거움, 그리고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한 남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계 업무를 맡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지만 그 일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 결국 그는 과감히 이직을 결정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 비즈니스 트레이너가 되었다. 현재 그는 관리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쓰며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에게 새로운 직업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가치를 반영하는 라이트 워크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라이트 워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탈 벤 샤하르는 라이트 워크를 찾는 도전적인 작업을 위해 MPS 프로세스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MPS 질문을 한다. M. 의미. 어떤 일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P. 즐거움. 어떤 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S. 장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둘째, MPS가 겹치는 영역을 파악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틀에 박힌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따라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그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한 목적의식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이 쌓여야 MPS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할 수 있다. 때로는 답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당장 3가지 요소가 겹치는 핵심 영역을 명확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여정이 된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이트 워크를 통해 돈을 벌고 실적을 쌓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실적이 단순한 성취를 넘어 타인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라이트 워크는 소울 워크로 승화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열정을 느끼는 일과 강점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만의 가치와 사회적 기여로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소울 워크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소울 워크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행복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으로 가장 어울리는 활동은 감사하기이다. 감사의 표현은 행복을 얻기 위한 메타 전략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많은 종교인, 철학자,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감사는 미덕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감사가 왜,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20세기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선구자로 알려진 로버트 A. 이먼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이자 작가이다. 그는 감사를 생명을 지닌 존재를 향한 경의, 고마움, 그리고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감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감사하는 능력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차며 희망적이고 사람을 잘 돕고 잘 공감하며 더 영적이고 신앙심이 깊으며 관용적이고 실리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걱정에 빠지거나 외로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신경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소냐 류보머스키는 감사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하게 생각하면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진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의 표현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한다. 감사는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존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전시킨다. 감사를 표현하면 타인을 부러워하는 불공정한 비교가 줄어든다. 감사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하기 어려워 분노, 괴로움, 욕망의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한다. 감사는 쾌락 적응을 방해한다. 8번째 항목에 언급한 쾌락 적응은 사람이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나 행복감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은 새로운 업무, 가정, 성공 등 어떤 성취를 이루더라도 결국에는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그로 인해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줄어든다. 류버머스키는 감사하는 마음이 쾌락 적응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감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돕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는 새로운 경험이나 성취에 대한 감사를 지속시켜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이먼스가 제안한 감사일기 쓰기는 일상의 좋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거움의 원천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습관은 우리의 감수성을 강화하여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EDX의 11가지 행복 연습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탈 벤 샤하르 역시 감사일기를 쓰기를 습관화하면 특별한 사건 없이도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기에 쓸 내용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좋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감사하기는 행복을 얻기 위한 메타 전략으로 감사 일기 쓰기를 통해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감사하기를 행복해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삼아 실천해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보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데니얼 길버트는 2006년 베스트셀러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이자 TV 출연과 테드 컨퍼런스 출강으로 유명해진 과학자다. 그는 201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행복의 원천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앞에서 다룬 감사하기, 친절 베풀기, 인간관계 강화하기와 함께 사소한 일들을 축적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작은 즐거움이 행복을 증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봤다. 길버트는 행복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일들의 축적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며 에드 디너가 밝혀낸 긍정적 경험의 강도보다 빈도가 행복의 예측 인자로서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를 지낸 디너는 닥터 해피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행복 과학의 선구자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소하지만 좋은 일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멋진 일을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영화배우와의 데이트, 퓰리처상 수상, 요트 구매 같은 강렬한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한 신발 구입, 연인과의 진한 키스, 감자튀김 몰래 먹기 같은 사소한 행동의 축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길버트는 행복을 가져오는 사소한 일로 먼저 명상하기, 운동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등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일을 꼽는다. 그 다음으로는 이타주의 실천하기, 인맥 넓히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제안한다. 우리는 대개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마법의 약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길버트는 그런 마법의 약은 없다고 못 박는다. 그리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처럼 매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을 하면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행복을 바란다면 언제 어디서든 긍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다. 그는 미국 심리학회의 첫 긍정심리학 템플턴산 최우수상 등 여러 상을 받았으며 긍정적 감정 연구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프레드릭슨은 긍정성이란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한다. 긍정성은 시야를 넓히고 개인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원을 구축하며 사람을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 수명을 연장시킨다. 남은 생이 1년이라고 선고받은 에이즈 환자가 긍정성을 높여 9년 동안 산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프레드릭슨은 확장과 구축 이론을 제창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매 순간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개인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우리에게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긍정성을 야기하는 긍정적 감정은 많지만 그 중에서 프레드릭슨은 기쁨, 감사, 평온, 관심, 희망, 긍지, 즐거움, 영감, 경외심, 사랑 10가지를 주요 감정으로 꼽는다. 이런 감정들에는 확장과 구축의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쁨은 즐거운 감정과 창조성을 자극하고 호기심은 탐험학습 같은 행동을 촉진하며 평온함은 현재를 음미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프레드릭슨은 부정성 역시 중요하며 부정성 없이는 번영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원래 감정심리학에는 모든 감정은 인간의 진화에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 부정적 감정은 사고의 폭을 좁히는 기능을 하여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다. 긍정적 감정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프레드릭슨이었다. 또 비선형 역학 연구자인 마셜 로사다의 협력을 받아 긍정성과 부정성의 적절한 비율이 3대 1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비율은 일정 기간 내 긍정성의 빈도를 부정성의 빈도로 나눴을 때의 티핑 포인트, 전환점을 가리킨다. 이 포인트를 상회하면 긍정 에너지가 만드는 상승 나선에 의해 활력이 증진되어 우리는 성장한다. 반대로 하락하면 하강 나선에 의해 활력을 잃게 된다.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사람은 상승과 하강 중 어느 한 궤도를 따라 변화하는데 어느 궤도를 따를지,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을 느낀 시간과 부정적 감정을 느낀 시간을 기록하여 긍정성의 비율을 파악하고 궤도가 침체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영을 향하고 있는지 예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긍정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물원 산책하기, 친구와 점심 먹기, 댄스 교실 다니기, 업무와 무관한 가벼운 책 읽기 등을 하며 보내는 짧은 휴가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삶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긍정성을 진심으로 느낀다.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좋은 일의 장점을 충분히 음미한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본다. 자신이 실천한 친절을 의식한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한다. 장래를 상상한다. 자신의 장점을 발휘한다. 타인과의 유대를 형성한다. 자연과의 교감을 느낀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 사랑과 배려에 대해 명상한다. 긍정성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2013년 어느 논문에서 이 비율이 실증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큰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긍정성과 부정성이 3대 1이라는 비율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적어도 프레드릭슨의 긍정성을 늘리는 것은 자신을 향한 현명하고 건강한 투자라는 발상에는 내 경험상 동의하는 바이다. 긍정성 비율을 높이면 상승 나선을 따라 번영을 추구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나아가 목적을 이루어 세상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긍정성의 비율을 높여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 사소한 일들을 쌓아나가야 한다.